네, 북한이 어제 잠수함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오늘 0시를 기해 시작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본격적인 군사적인 대응 조치로 보이는데요. 네, 특히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움직임에 더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 내용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야기 바로 해보겠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어제 심포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을 좀 어떻게 봐야 할지 일단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 그 점에서 기본적으로 주목할 만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그렇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여러 번 쐈어요. 지난달에도 북한 발표에 따르면은 순항 미사일을 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합참에서는 합참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포착된 궤적이 없다. 네. 그래서 순항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합참은 부정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잠수함에서 발사했다고 북한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예. 실제 사거리가 한 1,500km가 되고 비행 시간이 한 2시간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팔자형 궤도 이 예상된 목표에 정확히 타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게 화살2라고 네네. 명명이 된 그런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고 보거든요. 예. 이제 북한이 그동안 보면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을 해왔어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다시 말하면 남한을 타격하기 위한 일본이나 괌을 타격하기 위한 중거리, 그다음에 미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을 해왔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이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 개발의 속도라든지 그 개발에 들인 공이라든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고 봤는데 네. 이번에 이제 전략 순항 미사일을 쐈는데 네. 그걸 잠수함에서 쐈단 말이죠. 물론 아직 북한이 잠수함의 역량이라든지 순항 미사일의 역량이 그렇게 뭐 아주 위협적인 거는 아닙니다만 네. 그러나 잠수함에서 이걸 발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습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타격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이번 발표에 따르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핵 억제 역량 중에 또 다른 역량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 검열 사격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럼 자기들은 이런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언제든지 이런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딱 그 시점이 지금 보면 한미연합연습이 오늘 0시부로 시작이 됐고요. 됐죠. 예. 그리고 어제 북한이 또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서 네. 중대한 조치, 다시 말하면 한미의 연합훈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중대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또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가 나온 것과 같은 시점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북한이 이제 지난달에도 이 순항 미사일을 쐈고 이번에도 했고, 근데 그때도 이번에도 이제 순항 미사일 앞에 전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고 표현을 칭한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의미를 부여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전략이나 전술을 얘기하는 것은 일단 핵탄두 탑재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들 전략과 전술 핵무기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전략은 한 방의 그런 미사일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을 얘기하고 전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전장에서의 승리를 얘기하는데 예. 뭐 한국과 서구 사회에서는 그런 표현은 요즘 잘 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위력, 고위력 핵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북한이 전략과 전술을 쓰니까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전략 핵무기는 그만큼 치명적이고 파괴력이 크고 자신들의 전략적 의미가 큰 미사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문성모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2월 23일에 화살2라고 불리는 자신들의 네. 전략 순항 미사일을 쐈고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같은 종류의 미사일, 그러니까 성능이나 기능을 보면 같은 종류이긴 한데 이번엔 쏜 것은 전략 순항 미사일을 SLBM,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의미는 좀 다르죠. 근데 특히 잠수함에서 쏘는 그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핵 억제력의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끝판왕, 종결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만큼 탐지 식별이 어렵고 흔히들 말해서 저쪽에서 핵을 공격했을 때
이 능력을 갖고 2차 타격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꾸준히 그것을 뭐 개발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한국에 대한 위협의 요소도 있지만 더불어서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 배양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번에 심포급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혹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고래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2,000톤급 미만의 그런 그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발사관도 하나 정도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게 처음은 아니고 2021년에 그 8월 24일 날 사실은 잠수함에서 이 탄도 잠수함 추진 그 미사일을 성공을 한 거죠.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그래서 8월 24일을 기념하느라고 8월 2824 이제 영웅합니다라는 그런 그 명칭이 붙은 거고요. 네. 그 전까지는 아까 우리 문세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도 미사일에 집중을 했는데 이번에는 순항 미사일이고 전략이다. 이거 미국이 그 잠수함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 전략 순항 미사일이 있습니다. 전략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 미사일이 있는데 그것과 같은 형태의 그런 어떤 타격 능력을 보여주겠다 하겠다라는 그런 북한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작년에도 SLBM을 북한이 쏘지 않았습니까? 5월, 10월. 그러니까 10월 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에 저수지에서 쐈었고 네. 지금 뭐 1,500km다. 그 당시엔 2,000km다 나와 있는데 사실 1,500km다 이게 아직은 북한 쪽에서 주장을 하는 바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재원과 그 당시 어떤 것들을 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북한이 작년 저수지에서 쐈다는 거는 결국은 뭐 이 바지선 같은 그런 발사대를 이용을 해서 예. 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발사 방식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되는데요. 공중에서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공기에다가 미사일을 탑재해서 공중에서 지상으로 또는 공중에서 함정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발사하는 방식이 있고 지상에 발사대를 세워놓고 지상에서 이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지상 발사대가 있고 수중 발사대가 있는데 바지선에서 쏠 수 있고 아마 이번에는 처음으로 잠수함에다가 이제 이 발사대를 장착을 해서 쐈는데 824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고래급 또는 신포급 이 잠수함에서 사실은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은 SLBM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볼리스틱 미사일이기 때문에 BM이라고 그러고 예.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은 SLC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발사한 건 SLCM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영웅 824에서 SLCM을 발사한 건 처음인데 아마 발사관을 장착을 해서 발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1,500km가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럼 작년 거하고는 500km가 짧아졌어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짧아진 것이 일부러 거기에 어떤 그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사거리를 조절한 것인지 아니면 이 잠수함이 작거든요, 크기가. 잠수함 덩치가 작기 때문에 아마 잠수함에 그것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좀 사이즈를 좀 작게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지금 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북한은 사거리가 2,000이든 1,500이든 자기들이 그 지금 보면은 이게 잠수함으로 이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잠수함으로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은밀하게 이동을 해서 거기서 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순항 미사일의 사거리가 뭐 1,500이든 2,000km든 잠수함이 멀리 가서 표적 가까이서 쏘면 그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거예요. 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잠수함이라는 게 디젤 잠수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젤 잠수함을 가지고는 은밀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지금 북한의 잠수함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이 이 전략 무기 개발 그 목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핵 추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겠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북한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갖고 거기에 덩치가 커서 SLBM을 여러 기를 싣고 SLCM도 싣을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이 개발이 된다면 정말 박 교수님 말씀대로 이건 이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끝판왕이 될 수 있는데 예.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으로서는 이 역량을 계속 늘리기 위한 그런 시도를 꾸준히 해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조금 덧붙여서 예. 저도 예. 그 능력에 분명히 한계가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북한이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순항 미사일 안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발사기 하나고 심포급이면 한 530mm 정도 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북한은 600mm 초대형 방사포라고 얘기를 한 거에도 거기에도 이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 많은 사람들이 저도 포함해서 과연 그 정도의 소형화 능력이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요. 예, 적지 않은 의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더군다나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는 게 지난 23일 지난달에 쏜 것도 마찬가지고 과연 소형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네. 그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바다 밑으로 한참 수심이 깊게 들어가서 이른바 이제 콜드 런칭이라고 해갖고 이 수면 위로 치고 나와서 쏴야 그래야 잠수함이 탐지 식별이 안 되면서 은밀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 이번 사진 보니까 이게 상당히 수면 위로 떠올라서 쐈어요. 조금 전에 나왔던 모습인 것 예, 같기도 그 정도면은 이거는 뭐 얼마든지 탐지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우리 문세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젤은 워낙 소음이 크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북한이 여러 개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탐지 식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의문시 되는 게 이게 2019년 7월에 김정은이 직접 사진을 찍은 3,000톤급 그 잠수함이 있습니다. 그 심포 C라고 우리가 이제 명명을 하긴 했었는데 예. 그게 여전히 그 진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질 않았죠. 당연히 자신들이 있으면 거기는 뭐 발사관이 4개에서 6개까지도 얘기가 되니까 그 정도 되면 그래도 좀 더 능력이 있을 거. 그것도 물론 디젤이라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근데 그것도 안 보여주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북한의 무기 체계가 좀 작년부터 나타나는 현상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좀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근거 중에 하나가 지난달 23일 날 그들이 말하는 화살 2를 쐈는데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이게 북한이 안 쐈다라는 식의 예, 얘기가 맞습니다. 나와요. 그래서 물론 과연 그 탐지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북한이 정말 안 쐈든지 뭐 둘은 정확한 상황은 제가 정보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북한이 좀 과장했을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원래 우리 합참이나 정부 당국에서는 작년부터 순항 미사일은 원래 그 실시간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알리지 않았었는데요. 작년 말부터 순항 미사일도 그만큼 위협이 높다 해서 알리기로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도 하루가 지나서 이거를 예, 얘기를 예. 했기 때문에 그것도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제가 바라기는 탐지 식별을 했지만 좀 뭐 재원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다렸으면 괜찮은데 탐지 식별이 제대로 안 됐다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과장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이제 우리 측에서 이제 재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뒤에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발표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오늘 새벽에야 이제 합참에서는 이 사실을 공개를 했거든요. 지금의 이 합참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특히 이제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발사 상황을 포착을 하고 비교적 빠른 시간에 이제 네. 발표를 했어요. 이제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전 정부도 그랬고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데 있어서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유엔 안보리가 불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탄도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가 분명하고, 네. 근데 이제 이 순항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에서 불법으로 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순항 미사일은 사실은 발사를 해도 그걸 우리가 도발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것이 불법으로 규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도발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발표보다 늦거나 또는 안 한 경우도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나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이나 위력을 따지면 오히려 순항미사일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왜? 고도가 낮고 속도는 느리지만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하게 되면 그 위력은 뭐 가공할 위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순항미사일도 유엔 안보리가 이걸 불법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으나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그걸 불법으로 규정하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합참이 이것을 뭔가 우리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감추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이것이. 그러나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전략 자산의 역량을 이걸 자꾸 발표함으로써 우리의 역량을
또 노출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지금 함께 가지고는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발표에 있어서 합참의 고민이 있습니다. 예. 국민들의 정확한 알 거리와 적시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필요와 함께 우리의 정보 역량에 대한 일정한 보안 수준을 유지해야 할 그런 필요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발표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데 분명한 것은 네. 이 순항 미사일은 고도가 낮기 때문에 포착이 어려운 건 분명합니다. 이게 재원을 파악하기에 제한될 수 있고요. 네. 이거는 결국 우리에게 위험이 상당히 클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런 부분들을 유념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참관을 했을까? 이 부분은 뭐 아직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작년 10월에는 참관을 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만약에 북한이 말한 것처럼 정말 최초로 이렇게 잠수하면서 순항 미사일을 쏜 거라면 참관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김정은이 무기체계 시험 발사장이나 혹은 그런 발사 장소에 나타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새로운 무기체계가 성공되는 그런 예, 순간에 예. 나타나는데요. 이번 발표는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어쨌든 순항 미사일이라는 것이 잠수함에서 최초로 발사된 것은 맞지만 북한의 발표를 보면 이것이 어떤 최초의 얘기는 없이 자신들이 이미 실전 배치된 것을 쐈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김정은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맞는 거죠. 그들의 논리 구조상. 그냥 훈련에서도 뭐 정말 의미 있는 훈련에는 김정은이 직접 훈련을 지도하기도 합니다만 이번 당 중앙군사위원회 이 명의로 얘기가 나오곤 했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그 실질적인 새로운 무기 체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한미가 지금 시작한 그런 그 FX라고 불리는 그런 자유의 방패, 그 대규모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자신들이 한 것이다. 예. 그런 걸 강변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안 나타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네. 센터장님 그렇지만 이 잠수함에서 어쨌든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 자체로 우리한테는 상당히 위협적일 거고요. 이걸 계속 훈련함으로써 북한에서 더 깊은 수심에서 더 큰 미사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거란 말이죠. 이번에 이렇게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발사한 이 상황들 우리가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분명히 위협적은 이라는 것은 뭐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앞서도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은 다양한 미사일의 종류, 그것이 이제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심지어는 또 초대형 방사포 이런 다양한 발사 수단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거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습적으로 발사하면 우리가 대응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예, 삼축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이 발사 사실 자체를 우리가 사전에 탐지하기 어려우면 그러면 킬 체인이 어려울 것이고 그다음에 이 요격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결국 우리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 위험이 커진다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기습적으로 발사하기 위해서 다양한 미사일 발사 수단을 보유하고 그다음에 미사일의 연료를 고체화시키고 그다음에 장소도 여러 군데서 하지 않습니까? 열차에서도 하고 예. 또 뭐 이 수중에서도 저수지에서 하고, 쏘고 예, 예. 뭐 물가에서도 쏘고 이번에도 수중에서도 쏘고 그런데 이번에 쏜 것은 북한이 이미 이 수중 발사 미사일 역량을 이미 보유했고 이걸 검열 사격을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훈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곳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북한이 끊임없이 우리를 기습 타격하기 위한 또 위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핵 미사일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여기에 대한 감시, 사전 요격, 그다음에 응징할 수 있는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되고 예. 지금 한미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있는 이 모든 시도들이 그런 시나리오들을 염두에 둔 그런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지요. 네, 두 분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말씀하실 게 북한의 있으신가요? 위협이 고도화되고 우리가 예.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북한이 계속 추구하는 것은 한미가 대응하는데 비용을 더 많이 발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저수지에서 쏘거나 철도에서 쏘는 거를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이것은 사실 군사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수지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점이
확인이 되면 얼마든지 그것을 때릴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철도 같은 경우에는 철도 밖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1970년대에 소련이 그것을 개발하다가 중단할 정도로. 근데 문제는 그렇게 쏠 수 있는 플랫폼을 다양화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전 탐지했고 타격해야 할 그럴 그 목표물들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 한국 입장에서는 비용과 미국과 같이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 북한은 그 부분을 노리는 건데요. 큰 틀에서 한미가 정찰 자산이 잘 발전이 돼 있고 물론 이거는 군사적인 상황이라서 제가 저도 정확한 그 아주 그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한국이 거기 한미의 정찰 자산이 탐지가 되고 있고 예. 그 의미는 결국 북한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억제 능력을 상당 수준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또 그것을 알아서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그런 핵 능력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데 네. 작년부터 보이는 모습들은 이걸 상당히 무리수가 많이 보인다라는 것은 이게 평가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발표도 우리 정부에서 발표가 나오기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정말 북한이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미사일을 실전 배치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거든요. 근데 예. 그럼에도 시점 배치라고 계속 강변을 하고 대표적인 게 작년 3월 24일 날 쐈던 건데 그 당시 북한은 화성 17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분명히 화성 15를 쏘고 17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뭔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계속 담아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좀 잘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부터 이제 시작된 한미 연합 연습 연합 훈련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뭐 규모도 그렇고요, 시기도 그렇고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좀 대표적일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시기와 규모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훈련의 종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달라졌죠.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2018년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한미가 어려운 결단을 했죠. 다시 말하면 3대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고 그리고 실제 그 이후에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연합연습을 진행을 했고 특히 야외 기동훈련 같은 경우는 대대급으로 축소를 했어요. 그렇죠. 북한을 덜 자극하기 위해서였죠. 당시 저도 가장 우려했던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위협은 고도화되는데 한미의 연합 억제력은 약화되는 그런 결과가 그런 결과가 온다면 사실은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그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돼 버렸어요. 예. 북한은 비핵화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핵미사일 역량이 고도화됐고 그다음에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핵 무력을 법제화시키고 전술핵 운용부대를 김정은이 직접 나가서 지휘를 하고 우리의 주요 표적을 타격하기 위한 그런 목표였다고 하는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서울이 자기들의 핵 관역이라고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미연합연습 말씀하신 대로 한미연합연습에 이번에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우선. 예. 그 작년에 이제 새로 시작한 연습이 UFS였는데 을지 프리덤 쉴드였고 이번에 네. 하는 게 이제 전반기 프리덤 쉴드 훈련입니다. 예. 연습이고 그다음에 이것과 함께 실시되는 것이 20개의 야외 기동 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 훈련 중에는 연합 상륙 훈련도 있고 쌍매 훈련도 있고 그다음에 티크나이프라고 특수부대 훈련도 있고 이게 20여 개. 네. 그다음에 새로운 전략 자산들이 이제 배치가 될 수 있는 한반도에 거군요. 이제 전개를 했죠. 예. 그동안 특수 훈련을 위한 그런 특수 목적기도 왔고, 그다음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것은 미국의 중요한 전략 자산인 항공모함도 전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특히 야전에서 훈련한 야외 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이게 워리어 이 쉴드라고 하는 이름이 또 붙여졌어요. 전사의 방패죠, 이게. 예, 전사의 방패라고 예. 하는 이 방패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건 주한미군도 발표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방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강조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달라진 것은 이번에는 11일 동안 1, 2부로 나누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죠.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 전쟁 상황을 북한이 남침을 했을 것을 가정을 해서 네. 격퇴를 하고 그다음에 북으로 진격을 해서 예. 결국은 북한의 자유화 이 훈련까지 북한 지역을 자유화시키는 그런 훈련까지도 이번에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훈련은 이제 지난 5년 전에 중단됐던 폴이글
훈련을 다시 부활한 네. 그런 형태의 수준으로 훈련이 전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부활한 형식이라고 보는 것에 더해서 뭐 저도 이제 한미 연합 훈련에 참가하면서 뭐 미질 내리고 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뭔가 우리가 아예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안정화 작전까지 하는 것까지 했었던 기억이 없거든요. 이 부분은 다소 좀 더 진전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제대로 된 훈련을 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연합 작전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현재 한미가 갖고 있는 건 작전 계획 5015입니다. 예. 물론 이걸 5022로 개편해서 아마 조만간에 새로운 작전 계획이 나올 거라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5015는 이게 큰 틀에서의 일부가 있죠. 일부는 방어고 그다음에 2부가 반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어 반격 그리고 문세타장님 말씀하신 안정화 작전까지가 그게 온전하게 다 작전 계획의 한 틀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뭐 제시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2018년, 2019년까지는 그나마 좀 이해가 됩니다만 2020년부터 북한이 핵을 고도화했음에도 사실은 반쪽짜리 혹은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형태의 방어 훈련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그 문세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방패라는 의미가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북한의 선전과 같이 절대로 선제 공격을 위한 침공 훈련이 아닙니다. 아주 큰 전제가 북한이 먼저 한국을 공격할 때 공격을 그렇죠. 하는 확실한 징후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하기 때문에 방어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방어를 하는 거고 북한이 남침을 한 거 우리가 방어를 하는 거고 일정 수준 방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반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수복을 하는 형태까지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그렇다 볼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일부에서 뭐 한미 한국 남한과 북한 또 한미 동맹과 북한이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다 하는데 저는 예. 그 말에도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방어 훈련이고 북한 핵을 억제하는 것이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강공으로 맞선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 일례로 북한이 이렇게 강력하게 계속 도발을 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역대 최다의 80차례에 도발했고 또 9월 달에 핵 법령화까지 만들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핵을 쓰겠다라고 선제 공격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한미가 연합훈련이나 이런 대응 태세를 안 한다면 그건 오히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강대강이 아니라 북한이 강공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정당한 자위권 방어권 차원에서 억제 능력을 지금 향상하고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억제 능력이 사실상 한미가 향상될수록 북한이 협상장에 나올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핵에 대한 효용성이 낮아지면 그것을 협상을 통해서 풀어갈 만한 그런 동기부여가 더 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바라볼 때는 그런 시각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게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역시나 그냥 본인들 전술에 따른 어떤 뭐랄까 덮어씌우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 아마 북한이 예. 가장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작전계획 5015라든지 지금 재편되고 있는 5022 같은 경우에도 이거 비밀인데 아마 북한은 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군의 움직임을 누구보다도 잘 보고 있을 텐데 이것이 먼저 말씀하신 북침 침략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북한은 알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북한 체제 특성상 우리가 흔히 피포의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이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자신들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외부의 위협이 항상 북한을 공격할 위협이 높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연합훈련으로 북침 훈련을 한다라고 북한 내부에 선전을 해야 그런 피포의 의식을 고취시켜야 내부 단합을 끌어갈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저는 분명히 담겨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번 훈련에서 조금 전에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대거 동원이 된다고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전개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박 교수님 말씀에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예. 드리면 예. 결국 북한은 자기들이 핵미사일 개발한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북침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고 네. 한미연합연습은 북침 핵전쟁 연습이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자위적인 차원에서
핵미사일을 개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끊임없이 북침을 위해서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하신 지도자 김정은 동지는 이렇게 정말 자위력을 강화하고 이런 위대한 핵강국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을 압도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 그러니 좀 어려워도 참아라. 흔들리지 말고 참아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북한 주민들을 기만하고, 둘째는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고, 셋째는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일련의 기만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뭡니까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도 예.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 도발 책동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자,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굽니까? 김일성 아닙니까?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실은 한미동맹이 생긴 겁니다. 이후에 북한이 끊임없는 도발을 했고 핵 개발을 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북한은 그걸 완전히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략자산의 전개는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맞춤형 전략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지상에서, 그다음에 바다에서 각각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확장 억제를 뒷받침해 주는 이 전략 자산들이 전개를 해서 이 결국 자산이 오더라도 한국군과 함께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상호 운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호 운영 그런 훈련들을 공중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지상에서도 하고 특히 잠수함이라든지 이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개를 해서 한미가 연합 해상훈련, 연합 또 이 공중훈련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만약에 억제가 실패해서 북한이 우리를 공격을 한다면 즉각 응징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이제 구비하게 되는데 이번에 오도록 되어 있는 건 이미 이제 왔죠. 고스트라이더라고 하는 맞아요. 특수작전 목적의 그 항공기가 이제 전략사진이 왔었고요. 이미 또 핵추진 잠수함도 왔었고 예. 아마 이달 하순에는 이 미 니미츠 항모가 맞아요.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와서 전개가 돼서 한미 또 한미일 이렇게 해서 함께 훈련하기 위한 그런 네. 계획들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이번 훈련이 결국에 이제 북한으로 하여금 어떤 도발의 계기 또는 이제 뭐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조금 전에 그 언급해주신 당 중앙군사위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데 한 달 만에 열렸고요.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중대한 실천적인 조치들이 검토됐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을지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이 작년과 올해에 그들이 말하는 명분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 행위를 하면서도 꾸준히 두 가지가 차이가 나는데요. 특징적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북한 내부에 그렇게 많이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외부에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외부에만 알렸고요. 두 번째는 자신들의 그런 그 도발 행위 자체가 2021년 8차 당대회 때 자신들이 발표했던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을 특정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거나 거기에 대한 반응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그것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라고 판단이 되는 게 지난달 1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그리고 19일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 예. 한국과 미국을 특정하고 그리고 뭐 김여정 단화는 이제 건건 사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사사건건이라고 그렇죠.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압도적 대응을 하겠다. 이전에 보지 못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그 쏜 전략 순항 미사일까지 보면은 분명히 한국과 미국을 특정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게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한미 간의 연합훈련에 대한 그런 대응을 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그 결정된 상황의 첫 번째가 이번에 보여준 SLCM이라고 불리는 그 잠수함 발사 그 순항 미사일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전체 내용을 보면 그 군사 분야는 한 문장밖에 없고 나머지는 북한의 어려움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역시 그 지난번 8기 7차 전원회의가 열렸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예. 6차 전원회의가 연말에 열리자마자 두 달 만에 또 전원회의가 그렇죠. 열린 거였거든요. 거기서 뭘 얘기를 하냐면 단일 주제 하나, 농촌, 농업, 농업에 대한 문제였죠. 그 북한은 알곡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량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거를 당 중앙 군사위원회에서도 그 논의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군이 어떻게 하면은 농촌에 결정된 8기 7차 전원회의의 이행 사항을 해나갈 수 있느냐 그 논의가 오히려 더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의미는 결국 북한이 지금 내부 사정, 식량 사정도 포함해서 안 좋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